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조선주가 급등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에. 네, 22년도에 잘 만드는 것과 돈 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의미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조선소 생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량 수주, 동일 선종의 대량 수주. 이것이 나오는 시절에 그 건조 마진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요 항구에서 항만 폐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수에즈 운하도 한번 좀 막힌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박들이 있긴 있는데 항구로 못 들어간 거예요.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림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컨테이너선 자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네, 그렇죠. 항만에서 또 뭐 하역 작업이 네. 늦어진다라든지 막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두 줄줄이.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약간 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중국 조선소들이 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보고서 애널리스트를 하던 시절에 네. 조선업 리포트에 즐겨 쓰던 단어가 네. 반복 건조, 반복 대량 건조? 수주, 동일 선종, 반복 건조. 예. 그러니까 같은 배를 연속으로 찍어내듯이 건조를 해야 네. 선박 건조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게 사실은 조선업의 핵심, 생산에서의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인데, 네.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해외에 나간지 모르겠지만, 중국 조선소들이 지난 세월에는 이선종, 저선종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국이랑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철저하게 컨테이너 선박만 찍어서 수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나 2만 TU급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도 네. 거의 발주량의 60%를 중국이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 LNG 추진 사양으로도 가져간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료로 LNG를 떼는 컨테이너선. 그리고 7,000 TU급의 중형 컨테이너 선박도 한 70%가량을 중국이 가져갔고, 중국의 수주 실적의 절반은 자국 발주고 절반은 또 유럽 선주의 발주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컨테이너 선박을 하나 찍어가지고 반복 건조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약간 우려감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 그럼 중국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좋아지고, 네. 양적인 것도 많이 가져오고, 네. 약간 그러면은 그 발주를 하는 선주 입장에서 네. 보면은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그렇게 돼요. 나올 수도 중국산 있겠죠. 컨테이너선이. 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 조선소가 보통 야드 숫자가 크고 작은 거를 합쳐가지고 네. 한 350개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야드 숫자요? 조선소의 숫자. 조선소의. 조선소의 숫자를 보통 대형과 뭐 작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350개의 그게 법인 기준이요? 도크 기준? 뭐 조선소 숫자. 회사 그렇죠. 개념으로. 도크를 하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조선소들이 도크를 채우려면은 벌크 선박이 필요해요, 중국은. 사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자기들의 수주 전량의 60%가 벌크 선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케이프 사이즈급 이상 대형 벌크 선박은 중국 조선소의 주력 선박이고, 66K급 수프라막스급 벌크 선박은 일본 조선소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우리는 벌크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LNG, LPG, 컨테이너, 탱커 뭐 이런 선박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조선소 입장에서도 벌크 선박으로 도크를 반 이상 채워놓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뭐 LNG 탱커를 따라 붙어야 중국 조선소 자체가 좀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철광석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석탄 가격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특히 석탄은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탄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규제가 그렇죠. 많아지고 있죠. 석탄에 대한 사용 쓰임새가 점점 없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주력 선박으로 말할 수 있는 케이프 사이즈 벌크 선박의 그 선박에 싣고 다니는 원자재가 석탄과 철광석인데, 한 절반이 벌써 없어질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철광석을 쓰는 수요의 전 세계 수의 절반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데, 철강 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의 철강 제품 수요의 절반은 또 부동산 건설 투자에서 나옵니다. 근데 헝다 사태를 뭐 보시는 것처럼 당장 단기간에 중국에서 뭐 부동산 건설 투자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에 대한 수요도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산량을 좀 통제한다거나 환율 변화로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인 철광석 수요가 크게 오를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광석을 실은 나르는 벌크 선박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BDI가 지난 한 3개월 사이에 한 45% 정도 폭락한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조선소의 주력 선박인 벌크 선박이 지금 굉장히 내년도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조선업에서는 한국 조선소들은 좀 부각될 것이고 중국 조선소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벌크선 그렇죠. 수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런 건 이제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이 거의 다 뺏어 갔었고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컨테이너선하고 벌크선이 이제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도크를 미리 채워놓는다라는 의미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의 잔량의 45% 정도가 네. 탱커로 채워져 있고요. 음. 그리고 그걸 한 절반 되잖아요. 네. 나머지 반의 반 정도가 LNG 선박과 LPG 캐리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반의 반이 보통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라든가 뭐 자동차 운반선 그리고 약간 몇몇의 특수한 선박들 뭐 카페리라든가 이런 선박들을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소가 도크가 꽉 채워지고 네. 뭐 영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탱커로 일단은 반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선박이 반의 반을 채운다. 여기서 컨테이너가 더 붙어주면 좋고 아니면 아쉽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약간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수주 단가에도 네.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수주 단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네.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조선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크의 그 양을 그 잔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전 세계 선박 중국 선박량이 가장 많은 선종이 벌크 선박 11,000척 정도가 되는 시장이고요. 만척이요. 네, 11,000척 정도가 벌크 선박 시장입니다. 그 중에 케이프 사이즈급 벌크 선박만 2,500척 돼요. 네. 그리고 탱커 선박이 거의 한 8,500척, 9,000척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탱커 벌크 선박이 가장 양이 많은 선종이고 컨테이너 선박은 그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합쳐버리면 한 4,500척, 5,000척 한 반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조선소가 하는 그 컨테이너 선박은 요즘에는 뭐 2만 TU급 이상이잖아요. 네. 배가 커지면 척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의미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선박이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네. 선박 척수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죠.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2만 TU급 한 대 받는 것보다 한 7,000 TU급 3대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 선종의 반복 건조. 그러니까는 보통 그 언론에서는 LNG 선박이 고부가 선박이라 자꾸 표현하는데 네. 잘못된 표현이고 그래요? 왜냐면은 선가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부가라고 하는 거는 많이 남아야지 판매 가격 대비 원가가 낮아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가도 높으면은 그거는 고사양이지 고부가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판가도 쉽게 높은데 말해서 원가도 높으면 LNG 선박 한 척보다는 LNG 선박 한 척 받으면은 그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한 4척 이상은 받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탱커 선박이든 LNG 선박이든 동일 선주한테 동일한 스펙으로 4척, 5척 이상씩 계속 받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설계는 딱 한 번만 하고 예, 이걸 그렇죠. 착착착 만들어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부가라고 얘기를 하면 드릴심 해양 플랜트도 고부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하. 근데 그게 한국 조선소의 엄청난 부메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뭐 말로는 네. 저가 수주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 고가 수주를 했었어도 언제 비용이 많이 판매 드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건 전형적인 제조기업의 형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조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발생되겠죠. 근데 이제 수주 산업인 조선업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가격부터 받아놓고 원가는 변동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건 전형적인 제조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네. 그 수주 산업인 이 조선과 건설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이제 레코드 건조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예, 두 번째로는 동일한 스펙으로 동일한 시리즈로 더 나온 게 있는지, 예, 같은 종류의 뭐 플랜트나 같은 종류의 선박으로만 전략이 집중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흔히들 뭐 Q와 P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Q 그러니까 수주 네. 하는 것들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네. 전에 뉴스를 통해서 뭐 어떤 나라 무슨 국영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네 거기서 네. 뭐 몇 척을 발주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동향이 나오는데 네. 수주 전망 같은 거는 일단은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부가 가치냐 아니면 적자 수주냐 네. 이거를 지금 투자자들이 과연 볼 수 있는가 이 마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냐면 이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네.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조선소가 수주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를 얘기하려면은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금 수주한 그 선종을 네. 해본 적이 있느냐. 수주한 경험이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인도를 해서 네. 중요한 거는 인도된 이후에 그 아프레이팅에 대한 레코드가 있어야 돼요. 고객사로부터 무슨 레코드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탱커 선박을 하나 인도를 했는데 네. 그 선박을 받아간 선주사가 이 선박 받아와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다. 일종의 고객 만족도. 네,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런 뉴스들이 있는지를 그런 종류의 수주가 된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은 종류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3개월 사이, 5개월 사이의 뉴스 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네. 탱커만 계속 나오고 있는지, 컨테이너 선박만 나오고 있는지. 음. 근데 3개월 전에는 탱커가 막 나왔다가, 네. 2개월 전에는 뭐 드릴십이 좀 몇 개 나왔다가, 지난달에는 LPG가 좀 나왔다가.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LNG도 우리 주력 선박이에요. 근데 동일한 선박을 계속 찍어내는 거하고 또 다른 선종으로 바꿔서 건조할 때 발생되는 기회비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뭐 조선사들은 우리 기술력이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의 수주 마케팅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히 수익성만 놓고 보면 지난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05, 6, 7년도 그 시절에 현대 미포조선이 이제 그 분기 영업이익률이 20%를 한 3분기 연속으로 보인 적이 있었었고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빅3 조선소는 10% 초반 정도를 보였었거든요. 네. 미포조선이 그 당시 영업이익 20%를 보였던 시절의 선박 인도를 보면 그 2000TU급 피더 컨테이너 선박 그거 하나랑 MR 탱커 50K급 MR 탱커 2척만 연속으로 인도합니다. 2척만 연속으로 인도하면서 영업 마진이 극대화돼요. 그런데 선종이 다변화되게 되면 그 배를 잘 만드는 것과 별개로 잘 만드는 것과 돈 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종이 다변화되는 순간 건조 마진은 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소 생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 선종의 반복 건조, 대량 수주, 동일 선종의 대량 수주. 이것이 나오는 시절에 그 건조 마진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수주를 하고는 있는데 선종이 다변화돼 가지고 이제 잔량을 채우고 있다. 이러면은 잔량은 커서 굉장히 기대는 높아 보이겠지만 실제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LNG선 수주하는 거 보면 한 번에 뭐 4척씩 뭐 5척 뭐 10척씩도 이렇게 수주를 하고 하던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척을 동시에 수주했다. 그럼 이게 동일 선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선소가 우리가 이제 세계 1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A 선주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3척을 발주를 했는데 B 선주가 또 2척 발주하려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소는 이제 B 선주한테 A 선주가 그 계약했던 방식의 건조 방식으로 합시다. 그래야겠죠. 라고 이제 주장 내지는 제시를 하겠죠. 근데 B도 나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 한국이 만약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제 조선소는 우리가 세계 1등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하겠죠. 그것도 좋은데 네. 우리가 제시한 대로 하면 인도일을 더 짧게 해줄 수도 있고 건조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선가도 내려줄 수가 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당일 선주들은 조선소가 하자는 대로 선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30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선소가 그 주가라든가 영업 실적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분명한 거는 어느 조선소가 됐든 간에 선박 건조를 가지고서 적자를 본 적은 없어요. 건조 자체는. 네, 네. RG 콜이라고 하죠. 보통 선박 건조가 잘 안 되면 예. 그 RG 콜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리펀드 개런티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적이 없습니다. 보증금이죠. 보증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조선소가 어려웠던 거는 해양 플랜트에 대한 실패에서 나왔던 것이지 네. 선박 비즈니스에서는 뭐 대형 조선소가 됐든 중소 조선소가 됐든 사실 선박 건조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교묘하게 잘못된 그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선박 저가 수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선소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제는 대부분 뭐 투자자분들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조선소 해양 플랜트가 좀 좋지 않다는 걸 대부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 기사에서는 해양 수주 기대감이 높고 고부가 선종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선박은 요즘 들어서는 덜 그러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수주가 우려된다. 내지는 중국 조선소가 뭐 급하게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단순화해서 보면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좀 공식 같은 거에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젖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네. 아까 그 RG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개런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선사에 한 100억을 주고 배를 하나 맡겼는데 얘네가 배를 짓다 못 지을 수도 있으면 그렇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니 니네가 보증금을 좀 어디다 걸어놔 이런 개념이죠. 은행에다가 그렇죠. 선수금에 대한 환급 보증이 되는 것이죠. 환급은 예를 들어서 한 30억 걸어놔. 근데 조선사 입장에서면 그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금융 부담이 커지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 산업이 안 좋아질수록 건조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 보증금 부담은 또 비례해서 올라가게 돼. 뭐 그렇긴 하는데 선박 건조를 제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렇죠. 어차피 돌려받는 건조가 거고. 안 됐었을 때 선주는 선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은행이 이제 선주가 가져가게 되면 조선소는 그만큼 건조 원가를 건질 수가 없게 되고 은행에다가 또 이제 보증보험료를 뭐 지불을 해야 되나요? 뭐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배를 잘 만들어봐야 거기서 마진은 다 그냥 그렇죠. 날라가 버리는. 어쨌든 간에 국내 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제때 못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중국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마진을 볼 때는 그러니까 수익성을 볼 때는 수주 경험 그리고 인도 후에 고객 만족도 같은 거. 그 아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었죠? 전문 용어는 아니고 그냥 그 아프레이팅에 대한 레코드라고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아프레이팅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구조물과 선박을 고객이 운영을 해보면서 그에 대한 이제 레코드가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자동차로 따지면 승차감 같은 거, 그렇죠. 하차감 이런 거. 그리고 동종 선박, 반복 건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요거는 이제 뭐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트레보트 같은 곳에도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